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곳에서 마지로 태어난 저는 어렸을 적부터 돈의 중요성을 온몸으로 깨달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셨고 어머니는 그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밥을 대는 시장통 식당의 직원이셨어요. 두 분 모두 하루하루를 몸으로 살아내는 분들이었죠. 그렇게 형편이 어려운 두 분은 사과 괴짝 하나에 떡 하나 올려놓고 두 분이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셨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 집의 시작이었죠. 이후 제가 태어났고 저를 낳으면서 아버지는 더 이상 시장의 막노동을 버티지 못하고 우유 배달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우유통을 들고 골목골목을 누비셨대요. 그리고 둘째가 태어나고 또 셋째가 태어나고 그렇게 우리 집엔 세 자매가 자라나기 시작했죠. 두 분은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우리 세 자매에게 뭔가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애쓰셨어요. 유치원 졸업식에 입혀줄 한 벌의 예쁜 원피스를 위해 어머니 시장에서 하루 종일 서 있었고 아버지는 우유 배달을 함과 동시에 신문 배달까지 하셨죠. 그런 노력의 시간들을 저는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부족했을 뿐 자식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게으르거나 외면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이라는 건 그렇게 따뜻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장 불만이 많았던 건 우리 중 둘째였어요. 예쁘게 꾸미는 걸 좋아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했던 아이였는데 매번 부모님께 대거리를 하며 원망 섞인 말을 쏟아냈죠. 왜 우린 학원을 못 다녀요? 왜 내 방도 없어요? 친구들은 방도 따로 있고 책상도 있고 새 옷도 맨날 사 입는데 우린 왜 맨날 주워온 옷들만 입어야 해요? 그 말에 어머니는 대꾸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셨고 아버진 술기운에 말없이 담배만 태우셨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런 원망도 어느 날 갑자기 멈춰졌습니다. 바로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새벽 시장으로 향하던 아버지는 한 골목에서 지게차와 충돌했고 크게 다쳐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그때 우리 집엔 그 흔한 실손보험도 없었고 제대로 된 법적 대응도 못한 채 보름 전도 병원에 계시다가 끝내 눈을 감으셨습니다. 명백히 산지였지만 상대적인 규모가 큰 유통업체였고 우리는 그냥 이름 모를 시장에 가난한 가장 하나를 잃은 유가족에 불과했죠. 결국 보상도 책임자도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세 자매는 뭔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였지만 마음속에 단단하게 박힌 한 문장이 있었죠. 돈 없으면 인간 대접도 못 받는다. 그날 이후로 우리 세 자매는 말없이 공부했고 쉬는 날마다 아르바이트를 했고 둘째도 꾸미는 걸 줄였고 셋째는 그저 조용히 언니들 뒤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어린 날의 각성이 우리를 만들었고 삶의 태도를 바꿨죠. 나라는 사람을 오늘의 자리까지 끌어올린 건 아버지의 사고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어머니 그날, 그리고 침묵 속에 각성했던 세 자매의 결이었죠. 제 나이에 대학을 간 건 막내뿐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의 맏딸로 태어난 저는 누구보다 현실적이었고 그래서 대학 대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떠난 뒤 새 식구를 부양해야 했거든요. 한 무역회사에 취업한 저는 자존심보다는 생존을 택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고 동시에 둘째 여동생은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일본으로 건너갔죠. 그때 여동생이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언니, 나 일본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 줄게. 언니 고생도 좀 줄여주고. 그리고 약속처럼 여동생은 매달 소정의 생활비를 제외하곤
모두 집으로 송금해 왔습니다. 그 돈은 정말 피 같은 돈이었기에 허투루 쓰지 않고 꼬박꼬박 모았고요. 저는 낮에는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독학으로 영어를 배웠습니다. 하루 두세 시간 자는 게 일상이었지만 그 절박함이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보이기 시작했어요. 돈의 흐름이요. 정확하게는 어떤 흐름에서 돈 냄새가 나는지 직감할 수 있었달까요? 제 발음은 사실 요창하지 않았지만 바이어들과 부딪히는 실전 경험이 쌓이자 회사는 저를 인정해 주었고 성과급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여동생이 일본에서 꾸준히 보내준 돈으로 조심스럽게 시작한 게 바로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투자만 하면 없는 호재가 생겼고 묵은 땅에 물길이 열리듯 사두었던 건물 옆에 지하철이 생기고 허허 벌판이었던 곳에 아파트들이 들어섰죠. 그때 느꼈어요. 아, 이게 바로 돈이 돈을 버는 구조구나. 우리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정보가 없고 기회가 없어서 늘 뒷북치는 손님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젠 달랐어요. 지금은 그 흐름 속 가장 먼저 들어서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엄마를 모시고 작은 아파트에서 대형 평수 아파트로 이사도 했고, 막내는 제가 번 돈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 아이는 늘 제게 고마워했지만, 사실 저는 그 아이가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둘째 여동생은 일본에서 좋은 남자 만나 결혼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지금 작지만 탄탄한 코스메틱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가 되어 있답니다. 다양한 글로벌 박람회를 다니며 제가 만든 제품이 해외 매장에서 팔리는 걸 직접 보고 느끼면서 그래, 여기까지 왔구나 싶었어요. 물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혼자가 아니었기에 가능했죠. 절대적인 힘이 되어준 두 여동생들, 그리고 온몸으로 버텨내셨던 우리 엄마의 생명력. 그 질긴 생명력이 없었다면 이 모든 성취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 말단 사원으로 시작해 야간 대학을 다니고 부동산과 사업에 눈을 뜨며 지금은 직원 몇 명을 두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혼자 힘으로 잘 살아온 여자라는 말도 심심찮게 들었죠. 하지만 그렇게 살아오면서 저는 한 번도 사랑 앞에선 제대로 웃어본 적이 없었어요. 일하느라 바빴고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었고 아버지의 부재와 가난으로 인한 불안은 제게 사치라는 단어를 철저히 금지시켰죠. 남자요? 꿈도 꿀 수 없었어요. 내게 기대는 사람은 많았지만 내가 기대고 싶다고 느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삶이 물 흐르듯 안정될 무렵 뜻밖의 인연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정말 중요한 미팅이 있던 날이었어요. 제품 수출 계약 관련한 최종 조율이 있었고 회사 전체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는 중대한 날이었죠. 그런데 미팅 도중 엄마에게서 계속 전화가 오는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 끝나고 드릴게요 하고 문자 하나 보내겠지만 이상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원래 제가 전화를 안 받으면 그 이후엔 절대 다시 전화하시지 않는 그런 분이거든요. 바쁜가 보다 하고 배려하는 분이니까요. 결국 미팅이 끝난 후 전화를 걸었는데 받질 않으셨어요. 그리고 조금 후 바로 전화가 걸려왔죠. 그 전화를 받은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혹시 따님 되세요? 지금 어머님이 건물 계단에서 쓰러지셔서 제가 병원에 모셨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그는 그날 택배를 배달하던 중 건물 뒤편 계단에 쓰러져 있는 엄마를 발견했고 즉시 119에 연락해서 병원까지 함께 달려갔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과호흡으로 인한 기절 상태였습니다.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으셨던 분이라 그때 발견하지 않았다면 상상도 하기 싫은 결과가 있었을지도 몰랐어요. 병원에 도착한 저를 본 엄마는 산소 마스크를 낀 채로 희미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다행이다. 아니, 일 그만하라고 했잖아. 정말 왜 그러는 거야? 아휴, 어떻게 자식한테 매번 짐이 되니? 괜찮아.
엄마 괜찮아? 미안하다. 미안해. 이런 일을 겪고도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우리 엄마를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한 남자의 얼굴이 보였죠. 작은 키에 다소 마른 체형. 그런데도 어딘가 든든해 보이는 어깨, 그리고 그 눈빛. 서글서글하고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희 엄마의 생명의 은인이었고, 그날 이후로 저는 이 은인을 잊을 수 없게 됩니다. 며칠 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며 제가 식사 자리를 제안드렸어요. 그는 당황하면서도 수줍게 생각했죠. 별일도 아닌데요. 그냥 지나가다 본 건데. 그렇게 말하며 웃는 그의 모습은 뭔가 참 순박했어요. 요즘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마음의 계산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죠. 식사 자리에서 그는 어릴 때부터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야기, 택배 일을 하며 겪는 고충,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까지 작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줬어요. 그런데 어쩐지 그 모든 이야기가 제 마음 깊숙한 곳에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걸요. 처음에 남편은 저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아니, 아예 대화를 시작할 생각조차 조심스러워하는 눈치였죠. 전 사장님 같은 분이랑은 아니 그냥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는 거 장난이라면 하지 말아주세요. 그는 마치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부서질 것 같은 말투로 그렇게 말했어요. 자신은 택배 기사일 뿐이고 홀 어머니를 모시며 겨우겨우 사는 그런 사람이라면서요. 개구리는요, 누가 무심코 던진 돌에도 맞아 죽는데요. 제가 그러했듯 세상에서 버티는 법을 너무 일찍 배워버린 사람,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 말이 어찌나 귀엽고 또 안쓰럽던지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어요. 창문은 있지만 유리 없는 집에서 살아본 적 있으세요? 네? 그게 무슨... 그랬어요. 창문 틀만 있는 집. 겨울엔 그 사이로 바람이 들이쳐서 비닐로 막고 테이프로 덧붙이고 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 정말요?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게 왜 장난이 돼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도 다 겪어왔고 다 느껴봤고 나이 들어서도 사랑이라는 게 가능하다면 그 감정이 진짜라면 우리 교제해 볼래요? 잠시 말이 없던 그는 마치 무언가를 버겁게 내려놓은 듯 조용히 한숨을 내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제가 잘해볼게요. 진심으로요. 그렇게 우리는 마치 20살로 돌아간 것처럼 순수하고 조심스럽게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손길에도 설레고 함께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반짝였죠. 서로 나이가 있었기에 우리는 연애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이라는 다음 단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였고 마침내 우리는 조금 서둘러 인생을 함께 걸어가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남편의 인사를 드리기 전날 밤 유독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제게 조심스레 털어놓았죠. 우리 집 많이 기대하지 마. 아마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거야. 부끄럽지만 이게 내 전부야.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저는 그 사람의 집이 아닌 그 사람 자체를 보았으니까요. 그의 집은 반지하였어요. 불빛은 희미했고 창문은 있었지만 창밖엔 이끼 낀 벽 돌담뿐. 그 공간 안엔 축축하고 묵직한 습기와 어디선가 묻어난 오래된 살림 냄새가 혼재돼 있었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어요. 겨울이면 비닐로 틀을 막고 살던 그때 우리 집. 비슷한 향, 비슷한 온기, 비슷한 어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저를 남편의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사진보다도 들었던 말보다도 훨씬 더 연로해 보이셨죠. 마른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시고 말씀도 없이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정말 와줬네. 정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우리 아들 옆에. 고맙다. 고마워요. 그분은 몇 번이나 제 손을 쓰다듬으면서 잘만 살아줘요. 난 이제 정말 바랄 것도 없어요. 라고 말하셨죠. 그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기대는 순간의 온기, 그것이 얼마나 절실하고 소중한지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죠.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 가난한 집안이 아니라 이 진심을 품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사랑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해하는 이 어머니께 내가 힘이 되어 드리고 싶다고. 그리고 날 위해 늘 조심조심 선을 넘지 않으려던 이 남자에게 내 모든 걸 아끼지 않고 주고 싶다고. 결혼은 빠르게 마치 오래 기다려온 숙제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축복을 건넸고 저는 그 축복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려 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제게 가족이 된 시어머니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결혼식을 앞두고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시어머니의 이사 준비였습니다. 습하고 좁은 반지하에서 더 이상 그분이 홀로 사시게 둘 수 없었어요. 남편이 그러더군요. 이 반지하 내 명의야. 재개발 얘기가 있어서 그냥 갖고 있었는데 지금 팔아버릴까 생각 중인데.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고 우선 어머니 먼저 좋은 곳으로 모시고 팔든지 세 줄 세입자 받든지 그건 나중에 생각해. 그렇게 낡은 집에서 햇빛 잘 드는 빌라로 시어머니를 이사시켜 드렸어요. 짐을 정리하던 그날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어요. 나한테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다. 정말 고맙다. 우리 집에 이런 효부가 생겼네. 그날 저는 뿌듯했고 어머니와의 관계도 더없이 순조로울 것이라 믿었습니다. 새로 장만한 냉장고 문을 열어보며 좋아하시는 반찬들로 하나하나 채워 넣는 모습. 어느새 제 마음속에도 따스한 가족의 온기가 스며들었거든요. 반면 그 반지하 집은 계속해서 묶여있는 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월세를 놓으려 해도 시설이 너무 낡아서 대학생들이 잠시 머물다 떠나기를 반복했어요. 어느새 고장난 보일러, 곰팡이 핀 벽지, 깨진 창틀만 남은 돈 먹는 집이 되어 있었죠. 그럼에도 저는 그 모든 걸 이해했고 남편 역시 제 노력에 감사했어요. 그랬습니다. 처음에 수줍어했죠. 아내가 자신보다 더 앞장서서 어머니를 챙기는 모습에 미안하다고 했고 어머니도 연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해요. 시간이 흐르고 조금씩 익숙해지자 감사는 사라지고 당연함만 남더라고요. 누군가가 선뜻 내어준 것을 처음에 조심스레 받고 고마워하지만 나중엔 그게 자신의 것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의 첫 배려는 서서히 기억되지 않은 은혜가 되어가기 시작하죠. 언제부터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딱 꼬집어 말할 순 없지만 분명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한 건 사실입니다. 처음엔 고맙다고 말하던 그 마음이 언젠가부터 왜 내 것이 아닌가로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시작은 시어머니였어요. 눈물까지 글썽이며 저를 꼭 껴안고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고 말하셨던 분. 하지만 그분이 어느 날 문득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빌라보단 아파트가 낫지 않겠어? 빌라는 어쩐지 마음이 불안하단 말이지. 처음엔 그냥 어머니가 아파트를 선호하시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문제였죠. 이 집 누구 명의야? 그래도 내가 사는 집인데 내 명의로 해주든지 아니면 내 아들 명의로는 해야지 않겠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빌라요? 당연히 제 명의였어요. 결혼하기 전 제가 제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고 그곳에 시어머니를 이사시켜 드린 것뿐인데 시어머니는 그게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얹혀 사는 기분이다. 이런 느낌이면 차라리 예전 반지하가 나을 것 같아.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군요. 처음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나하나 다 따지고 대응하기 시작하면 저만 피곤해지니까요. 그런데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말투가 점점 바뀌어 갔습니다. 회사에선 네가 대표지만 근데 여긴 네 회사 아니야? 집에선 그냥 며느리야. 가장 아랫사람.
알지? 그 말이 참 묘했어요. 정확히 어떤 감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지 알 순 없지만 왠지 모르게 저를 끌어내리고 싶어 하시는 게 느껴졌죠.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가 밥상을 쳐다보며 한마디 하셨어요. 결혼시키면 그래도 며느리 밥 얻어먹을 줄 알았는데 그건 꿈이었나 보네. 그리고 친정 이야기가 나왔을 땐 더 이상 말도 하기 싫어졌어요. 결혼한 여잔 출가 외인이란 말 몰라? 어째 그렇게 친정에 들락거려? 그 집이 그리 좋으면 거기 다시 들어가 살지 그래?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지? 그런 생각들이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전해질 때쯤 남편도 발악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결혼 이후 남편은 택배일을 그만두고 저희 회사를 출근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같이 출근하고 같이 퇴근하고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며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는 시간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묘한 말을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나 무시하는 것 같아. 낙하산이라고 뒤에서 그러는 것 같더라. 처음엔 위로했어요. 그런 소리 신경 쓰지 말고 공부든 자격증이든 당신이 성장하려고 노력하면 돼. 그럼 누구도 그런 말 못하지. 하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어요. 성장을 향한 움직임보다는 자신의 자리에 더 집착하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그 말이 나왔습니다. 자기야, 회사 대표 자리 나한테 넘겨줄 수 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장난하는 거지? 남편은 진지했어요. 눈빛도 말투도 전부. 우리 부부잖아. 부부면 모든 게 공동이야. 그런데 지금 내 건 뭐가 있어? 회사도 당신 거, 우리 사는 집도 당신 거, 어머니 빌라도 당신 거. 나는 그 습하고 곰팡이 냄새나는 반지하 집 하나뿐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엔 안쓰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금세 그 감정이 씁쓸함으로 바뀌었죠. 왜 이렇게 돼버린 걸까? 그 후부터는 시어머니까지 나섰습니다. 내 명의가 아니면 그래도 아들 명의로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부부인데 왜 다 네 명의야? 너무 네 쪽으로만 치우친 거 아니야? 그 순간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 전까진 애써 모른 척했던 말들, 애써 외면했던 속내들. 하지만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게다가 그 모든 말들이 쏟아질 때 정말 최악의 타이밍이었습니다. 당시 제 친정 엄마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리던 건물 청소를 하시다가 미끄러져 고관절 골절상을 입으셨거든요. 수술을 앞두고 계셨는데 연세도 있으시고 심지어 마취도 어려운 몸 상태라 하루하루가 살얼음 판이었죠. 그 상황에서 남편은 연일 자기 소유를 이야기하며 자존심과 체면을 내세웠습니다. 어느 날 그 말이 또 나왔어요. 당신은 뭐든 다 가졌잖아. 난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체면 좀 세워줘. 회사든 집이든 이름 하나 걸 수 있게 해줘. 결국 저도 터지고 말았습니다. 네 것? 네 게 어디 있는데. 회사 원래 내 거였고 집도 내가 산 거야. 어머니 사시는 빌라도 내가 해드린 거고 처음부터 다 내 거였다고.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네가 뭔가 만들어 본 적 있어? 그런데 왜 자꾸 가져가려고만 해? 한참을 말하다가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제발 좀 그만해. 지금 친정엄마 수술 앞두고 있어. 잘 되긴 할까? 마취는 가능할까? 하루하루가 지옥인데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해? 남편은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어디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없었죠. 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만 남기고 그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연락이 없었어요. 정작 중요한 날은 그 후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 친정 엄마의 수술날이었죠. 고관절, 골절. 노인의 수술은 모든 게 변수투성이에요. 마취부터 회복까지 하나하나 신경이 곤두서 있던 그 시점에 남편은 끝끝내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도 회사에도 집에도 어디에도 그 사람은 없었어요. 제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 뭐 하는 거야? 회사도 안 나오고 병원도 안 오고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데? 장모님 병원비 네가 냈지? 네가 먼저 친정 챙겼으니까 그럼 나도 우리 엄마 좀 챙길게.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남편의 말. 엄마 늙기 전에 해외 여행 좀 시켜드리려고 이번에 유럽 쪽으로 한 달쯤 다녀올 거야. 회사는 네가 좀 알아서 처리해줘. 휴가로 말이야. 아, 그래. 잘 다녀와. 그렇게 원하는 거면. 그렇게 쏘아 붙였더니 남편은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출발이야. 공항에서 연락 줄게. 심지어 마지막까지 지 엄마 챙기는 나도 괜찮은 놈이라는 이상한 도덕적 자부심까지 드러내며 덧붙이더군요. 너도 네 엄마 그렇게 신경 쓰잖아. 나도 우리 엄마한테 잘하고 싶어. 여행 다녀와서 우리 관계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진지하게?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나와 이 가정을 생각한 적이 있기나 했을까? 그리고 도화선에 불을 붙인 마지막 한마디는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어요. 반성하고 있어라. 어디 감히 남자를 쫓아. 서방 없어봐야 서방 귀한 줄 알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반성? 서방 귀한 줄?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엔 수줍어하고 처음엔 고마워하던 사람들이 결국엔 모든 걸 당연시 여기고 주지 않으면 원망하고 지켜내려 하면 욕심이라 부르는 사람들. 그들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았고 내가 어떤 마음인지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느꼈죠. 내가 품을 필요가 없겠구나 하고요. 남편이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시어머니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삿짐 센터 직원 3명과 함께였죠. 저는 그날 그녀의 삶을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려 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 집 안으로 들어가 짐을 분류했죠. 제가 새로 들여놓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모두 그대로 두고 그녀가 원래 사용하던 이불, 옷가지, 식기류 그리고 소파까지 전부 분리해서 포장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이제 이 주소로 짐 옮겨주세요. 그 반지야.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날코스판 그 집으로요. 그 집은 애초에 시작점이었던 거죠. 원래 거기로 돌아가라는 의미로 정성껏 배달해 드렸습니다. 짐이 그곳에 도착하고 제가 했던 마지막 배려, 바로 남편의 짐도 싹 다 박스에 담아 같이 그곳으로 보내는 것이었어요. 넥타이부터 속옷, 컴퓨터, 서류함, 책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챙겼습니다. 그가 좋아하던 맥주잔까지요. 여행에서 돌아와 피곤할 텐데 짐 정리까지 하라고 하면 힘들겠지. 그 생각에 짐은 최대한 보기 좋게 정돈해 두었습니다. 제 마지막 배려였죠. 이제 그런 거 다시는 없겠지만요. 그리고 나서 그 지긋지긋한 빌라를 부동산에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가격을 조금 낮췄더니 일주일도 채 안 돼 새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새 주인은 아주 깔끔한 부부였고 아기를 곧 출산할 예정이라 당장 입주하고 싶어 했죠. 그 부부에겐 미안하지만 저에겐 이것도 인생의 새 출발이었거든요. 그 후 저는 본격적으로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전문 재산 분할에 강한 곳으로. 내가 불리하지 않게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며칠을 분주하게 보내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 인간이 돌아오기를.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비밀번호가 왜 안 돼? 집이 왜 이래? 그들이 공항에서 도착해 시어머니 빌라로 곧장 갔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비밀번호 이미 변경되었고 집은 이미 다른 사람의 것이었죠. 어쩔 수 없이 실랑이가 벌어졌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다더군요. 그 시각 저는 바쁜 일 있었기에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다급한 부재중 전화를 보고 잠깐 웃음이 나더군요. 그런 짧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도착했어? 도대체 무슨 짓이야? 왜 집에 다른 사람이 있어? 너 지금 뭔 짓 한 거야? 여행 떠나기 전에 그랬잖아. 돌아와서 우리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해보자고. 그래서 내가 좀 여유가 있어서 혼자 생각 좀 해봤고
그리고 정리 좀 했어. 그 집 팔았어. 네 짐이랑 네 엄마 짐은 네 명의의 그 반지하에 다 넣어뒀어. 가서 확인해봐. 뭐라고? 적잖이 당황을 한 그들은 바로 집으로 쫓아왔더라고요. 출근하려고 주말에 귀국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고 따지는 남편, 그리고 자기 쇼크 먹을 것 같다라는 시어머니.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왜요?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은 건데 마음에 안 들어요? 야,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 지금 이건 뭐 이혼하자라는 거야? 엄마랑 내가 여행 다녀왔다고 지금 선전포고하는 거냐고. 선전포고? 그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 먼저 했지. 선전포고하고 그냥 해외로 가버렸잖아. 장모님이 수술을 했는데도 말이야. 뭐? 야, 네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반지하로 옮겨? 야, 부부가 왜 부부인 줄 알아? 부부는 한 몸이나 다름없는 거야. 지금 이 집, 엄마 집, 그리고 회사. 그래, 네 명의이긴 하지만 나도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다고. 아, 그래? 자격이 있어? 무슨 자격? 처럼 못된 년? 어? 완전 착한 우리 아들 뒤통수 치는 년. 아들, 얼른 변호사 선임해. 우리 믿지는 장사 아니야. 이혼하면 재산 분할이라는 게 있어. 아들, 그냥 이혼하고 재산 받아서 새로 시작해. 우리 똑똑한 아들 충분히 할 수 있어.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시네. 아, 재산 분할이라. 그래? 그게 그렇게 쉽게 될까? 집? 그거 내가 결혼 전에 번 돈으로 내가 내 명의로 산 내 집이야.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있었던 거니까 그 누구도 나눠 가질 자격 없지. 그리고 회사. 그건 말할 것도 없지. 내가 몇 년을 밤새워 일하며 키운 내 사업체인데 당신이랑 결혼하고 들어온 다음부터는 오히려 매출은 줄었고 내가 눈치 보느라 일도 제대로 못했거든. 당신이나 당신 엄마가 도와준 거 단 1원도 없어. 기여도가 0인 사람한테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정리해 드릴게요. 집도 회사도 전부 다 내 특유 재산이고 당신은 손댈 권리도 없고 자격도 없어. 알아? 뭐? 뭐라고? 그러니까 너는 그냥 반지하러 가면 된다고. 변호사 선임 잘해. 그런데 너 여행 다니면서 과소비 좀 했던데 그 카드값 메꿀 돈은 있는 거니? 어? 아니, 자기야. 자기? 이제 와서 자기? 자기는 사랑하는 사이에서나 부르는 거고 너랑 나랑은 이제 저기요 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 난 비싼 변호사 선임했어. 그러니 너도 비싼 변호사 선임해야 할 거야.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게 변호사 비용이다. 돈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는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사실 남편에게 규칙 사유가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굳이 뭘 더 받아내려고 더럽혀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받지도 주지도 않은 선에서 그렇게 깔끔하게 모든 걸 끝냈습니다. 지금 저는 수술을 잘 마치신 엄마와 함께 살고 있어요. 가끔은 제 삶에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간 그 모든 신간들이 꿈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결혼도 해봤고 이혼도 해봤고 진짜 파란만장한 몇 년이었죠. 하지만 분명히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동정으로 결혼하면 안 된다. 그리고 사람 됨됨이를 알려면 적어도 1년은 만나봐야 한다. 사랑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일하고 돈 버는 능력은 있었지만 사랑하는 능력은 좀 부족했나 봐요. 뭐, 다 제 잘못이죠. 그 사람은요, 다시 택배 직원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엄마가 봤대요. 날 보더니 꾸벅 인사하더라 하시더라고요. 덥고 힘든 여름 그 사람에게도 전 이렇게 말해주고 싶네요. 더운데 고생해. 그리고 반지하는 환기를 잘 시켜야 해. 안 그러면 습기가 꽉 차거든? 네 안구처럼?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